축하합니다. 올해 연봉이 5%나 오르셨다고요? 드디어 앞자릿수가 바뀌어 뿌듯하시겠네요. 하지만 잠시만요.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사실 당신은 작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거든요. 2026년 오늘 환율은 결국 1,460원을 뚫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의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전 세계 시장에서 반토막 나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분명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돈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벅찬 이 현실. 누군가 당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와 시스템이 설계한 가장 정교하고 합법적인 재산 몰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오히려 소리 없이 축배를 들며 부의 고속도로를 타는 1%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돈을 이용해 시스템의 주인이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왜 성실할수록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시스템 설계자들이 숨겨둔 진짜 돈의 향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수영장에 난 구멍을 막으러 가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환율 1,460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오늘 점심 메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난 해외 직구도 안 하고 달러도 없는데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 먹거리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먹는 빵의 밀가루, 제육볶음의 식용유, 심지어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까지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가는 치솟고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가격표를 수정하죠.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원화의 힘이 빠진 거예요. 헬스장에서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훨씬 무겁게 느껴지죠? 원화 가치 하락이 바로 이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근육이 빠져서 물가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1,200원 할 때 1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2,000원이면 됐지만 이제는 14,600원을 줘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2,600원을 뺏긴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겁니다. 밤새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턴 게 아니라 금고 안에 있는 지폐의 크기를 아주 조금씩 가위로 오려낸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폐 장수를 세어보니 똑같으니까 우리는 안심하죠. 하지만 시장에 나가보면 그 지폐로는 반쪽짜리 빵밖에 못 삽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결탁해버리는 완벽한 범죄의 현장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환율은 내 노동의 가치를 전 세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표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300만 원이 작년에는 2,500달러의 가치였다면 올해는 2,000달러도 안 되는 꼴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내 몸값은 20%나 깎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의 마취제에 취해 내 재산이 증발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내 지갑 속에 암살자, 환율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화폐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실제 구매력보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더 집착하는 현상을 말하죠. 사장님이 연봉을 100만 원 올려줬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구나 라며 가족들과 소고기를 먹으러 가죠. 하지만 그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면 사실 당신은 연봉이 깎인 겁니다. 숫자는 100만 원 늘었지만 실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작년보다 줄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키가 5cm 컸는데 내가 쓰는 자의 단위가 10cm씩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아진 꼴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숫자에 속을까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가치 계산보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숫자를 조금씩 늘려주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뒤로는 돈의 가치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전략이죠. 여러분이 가진 현금 1억 원, 10년 전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10년 전엔 서울 어딘가에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한 대 사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 통장에 1억 있어 라며 안도합니다. 그 사이 1억의 실제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도 말이죠. 이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면서 양은 그대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숫자 놀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그 화폐를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종이 조각이 되기 전에 진짜 물건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숫자가 주는 안정감에 취해 끝까지 종이 뭉치를 쥐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오늘 내가 10,000원으로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다면 10년 후에도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숫자의 사탕에 속아 이빨이 썩어가는 것도 모른 채 웃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의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호스를 통해 수영장으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우리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길 바라며 매일 땀 흘려 일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데 수영장의 수위가 자꾸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영장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우리 돈의 구매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작년에 100번 장을 볼 수 있었던 돈이 올해는 95번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90번으로 줄어듭니다. 수영장 물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건 그 빠져나간 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물은 정교하게 설계된 배수관을 타고 다른 사람의 수영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누구의 수영장이냐고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빚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영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축을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의 저축은 수영장 바닥에 구멍 난 걸 잘 알면서도 계속 물만 채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을 채우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당신은 평생 일해도 수영장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바닥이 드러나겠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수영장에 물을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이 구멍을 막거나 빠져나가는 물을 내 자산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앗아가는 강도이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부를 실어다주는 파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수영장은 지금 안전한가요? 구멍을 방치한 채 호스만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배수관의 행방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풀리는 순서가 부의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경제학에선 캔틸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오늘 선착순으로 축제 쿠폰 10만원씩 뿌립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구청장과 친한 VIP들은 축제 문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쿠폰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널려 있고 가격도 아직 그대로일 때죠. 그들은 10만원 쿠폰으로 가장 좋은 소고기와 최고급 와인을 싹 쓸어 담습니다. 자, 이제 이 VIP들이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상인들은 눈치를 챕니다. 사람들이 돈을 막 쓰네? 가격 좀 올려도 되겠는데? 드디어 축제 문이 정식으로 열리고 뒤늦게 줄을 섰던 평범한 주민들이 쿠폰을 받아 시장으로 뛰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소고기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와인은 품절입니다. 주민들은
똑같은 10만원 쿠폰을 들고 왔지만 살 수 있는 건 핫도그 1개와 물 1병뿐이죠. 똑같은 쿠폰인데 누구는 소고기를 먹고 누구는 핫도그를 먹습니다. 차이는 오직 누가 먼저 돈을 만졌느냐 뿐입니다. 현실 경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시중은행과 대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초저금리로 수천억을 빌려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주식, 부동산, 달러를 사들입니다. 돈이 충분히 돌아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그 돈이 월급이나 보조급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죠. 우리는 남들이 다 먹고 남긴 찌꺼기를 그것도 비싸진 가격에 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장땡인 이 게임.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숨겨진 비밀 통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VIP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죠.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금은 못 올리는데 빚은 갚아야 하는 상황. 정부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스텔스 세금입니다.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냥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됩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10년 전 1억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1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제 1억으로 화장실 하나밖에 못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10년 뒤에 1억을 갚으면서 나 약속 지켰지? 라고 말합니다. 숫자는 1억이 맞지만 실제 가치는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죠. 정부는 앉아서 빚의 90%를 탕감받은 셈입니다. 이 탕감된 빚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현금을 들고 있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저축한 돈의 구매력을 갉아먹어서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쓴 거예요. 이건 고지서도 없고 투표로 승인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 뒤에 숨어서 조용히 집행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비도덕적인 세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복지를 늘려주고 보조금을 줄 때 환호합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식탁을 덮칩니다. 정부가 빚이 많을수록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현금을 쥐고 있는 국민에게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국가의 비밀 장부를 채우기 위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지면 큰일 난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을 아는 부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의 정의가 바뀝니다. 부자들에게 빚은 갚아야 할 짐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연금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당신 대신 빚을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은행에서 1억을 빌려 가치가 오를 부동산이나 달러를 샀습니다. 1년 뒤 물가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시장의 모든 물건 가격은 2배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은 여전히 숫자상 1억입니다. 1년 전에 1억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는데 1년 뒤에 1억은 자동차 한 대 값의 가치로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앉아서 빚을 절반이나 탕감받은 셈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채무자는 웃고 채권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여러분의 빚을 녹여버리는 거죠. 반대로 예금자는 자신이 맡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받아 부자들에게 빌려주고 부자들은 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사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멀리 달아납니다. 물론 아무 빚이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소득을 갉아먹는 자동차 할부나 카드론 같은 소비성 빚은
독약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가치가 오를 자산에 꽂혀있는 좋은 빚은 축복입니다. 2026년 고금리 시대에도 부자들이 여전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현금이 녹아 없어지는 속도보다 대출받아 산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시스템은 성실한 저축가를 벌하고 영리한 채무자에게 상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잔인한 역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치면 모든 기업이 고통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자와 약자가 극명하게 갈리죠. 그 기준은 바로 가격 결정권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치솟을 때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가격표를 올릴 수 있는 기업, 그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볼까요? 환율이 오르고 부품값이 뛰면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올립니다. 150만원 돈 하던 폰이 180만원이 되어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삽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자 가격 결정권입니다. 반면 동네 분식집 사장님은 어떤가요?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어도 김밥 가격을 500원 올리는데 손이 떨립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끊길까봐 무섭기 때문이죠. 결국 사장님은 자신의 마진을 깎아가며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인류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나 코카콜라, 엔비디아 같은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를수록 오히려 이익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인가, 아니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수익만 제자리인 자산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월급은 대표적인 가격 결정권이 없는 자산입니다. 사장님에게 내 몸값을 인플레이션만큼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라는 안전망 밖에서 나를 대신해 인플레이션과 싸워줄 가격 결정권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과 우량자산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원화가 휴지가 되는 걸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요. 생존을 넘어 승리하기 위한 2026년형 실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종이 조각을 버리고 진짜 가치를 손에 넣어라는 것이죠. 첫째, 원화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2026년 환율 1460원 시대에 원화 예금에만 모든 걸 거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짐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이나 미국 주식으로 분산하세요.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는 인플레이션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달러는 단순히 외국 돈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보험입니다. 둘째, 공급이 제한된 자산에 주목하세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종이돈 뿐입니다. 하지만 강남에 입지 좋은 부동산,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정부가 마음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날수록 수량이 정해진 가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골동품이나 명품, 한정된 자산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현금을 보유하지 말고 도구로 쓰세요. 현금은 교환의 수단이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생활비 6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은 매일 가치가 우상향하는 실물 자산의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특히 ISA 같은 절세 도구를 적극 활용해 세금이라는 또 다른 구멍을 막으세요. 배당주나 해외 ETF를 통해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의 승자는 가장 많이 저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자산을 배분한 사람입니다.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종이 조각을 모으는 데 쓰인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을 진짜 가치가 있는 보물로 바꾸는 선택을 하십시오. 시스템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시스템은 가끔 우리를 속이곤 하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원화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부를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실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누군가는 환율 1460원에 비명을 지르지만 누군가는 그 숫자를 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이제 통장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진짜 가치에 집중해보세요. 남들이 숫자의 맞추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깨어서 진짜 부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는 아끼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곁을 떠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단단한 예방주사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와 댓글로 소통하시죠. 다음에도 알면 득이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